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좀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즘 뭐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K-팝에서 시작한 한류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문화 강국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아마도 여행 붐이 또 일어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오징어 게임은 대충 보셨죠? 네. 저는 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오징어 게임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이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극한의 게임을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1억 천금을 꿈꾸면서 이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들게 되죠. 근데 이 게임의 탈락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게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게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뭐 줄다리기나 뭐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뭐 달고나 게임, 뭐 이런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한 어린 시절의 놀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문화가 들어 있어서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몰고 온 어떤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히 심하게 겪는 문제지만은 뭐 외국에서도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서양 국가들도 이런 그 자본주의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이건희 컬렉션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좋은 작품의 조건을 조형성, 정체성, 시대성 이 세 가지의 그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이 비교적 잘 그 갖춰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고, 또 한국적인 놀이를 통해서 뭐 한국인 특유의 문화와 어떤 정서를 담아내고 있고, 또 뭐 조형적으로 이 완벽하게 연기도 잘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 환상을 자극하는 그런 세팅이나 뭐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모든 측면에서 조건이 잘 갖춰진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스포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이 오일남이라는 이 노인입니다. 70대 노인인데, 이분이 그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치매 증상이 좀 있어요.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재밌게 놀았던 그 게임을 이제 상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왜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됐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빈부격차를, 우리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은 다 시시해져 버려가지고 재미가 없다는 거고, 또 권태에 빠진다는 거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직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즐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진단이,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대안이 뭐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 그 해답을 재미라는 말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재미. 행복이라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70 넘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어린 시절이 더 재미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재미가 없다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 갖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특히 이 노인들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자살률을 보면은 노인들의 자살률이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왜 힘들어 하는가? 그걸 보면은 이 권태로워진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죠. 뭐 자식들은 뭐 다 성장해가지고 자기를 다 떠났고, 회사에서는 은퇴를 했고,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삶이 무료해진다는 거죠. 어떤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면서 이제 자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살을 하지만 또 너무 풍요로워도요, 모든 것들이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간의 목적이 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지만은 그동안 뭐 오직 일만 위해서 산 거 아니겠어요? 돈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재미가 없다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술의 그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미에 대한 얘기를 어린 시절을 통해서 끌어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 말이야, 친구들하고 뭘 하고 놀아도 재미있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그 기분 말이야.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지. 라면서 그 어릴 때의 그 친구들과 노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게임을 기획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왜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게임들이 우리한테 잊지 않고 즐거움으로 남아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어른 돼서 논 게임들보다도요,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친구들과 논 기억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떤 순수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나의 목적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렸을 때처럼 순수하게 놀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린 시절에는 정말 잘 노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나한테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재밌게 놀 수 있나 이거거든요. 나와 잘 놀 수 있는 친구. 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놀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순수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이 관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순수하게. 술을 마셔도 뭔가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만큼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놀이를 하다 보면은요, 왜 재미가 있냐면은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를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안 좋았던 기억들,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지 못해가지고,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이제 불쾌한 기억들이 더 많죠. 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무의식에 저장돼 가지고 자꾸 이 진동수를 떨어뜨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널이 돌려져 가지고 대상과 하나 되면서 거기서 이제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충전, 의식의 충전.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의식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희열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충전될 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충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이를 좋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놀이 자체가 가장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충전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미의식의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의식이 충전돼 가지고 빛이 밝아질수록 멀리 보이고 경계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쾌감이 더 증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상태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놀이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의식은 대부분 놀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 미의식이 있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미의식이 있어야 어떤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현실의 그 채널을 이렇게 돌릴 때 그 채널을 맞춰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의식의 체험. 그러려면 그쪽으로 그 채널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 체험이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그 채널이 딱 여기다 하고 딱 고정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찰나에 몰입해가지고 이 황홀한 미의식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어린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과 유희 본능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그런 유희 본능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애들처럼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그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에서 추구하는 그 미의식은 커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들이 다 되게 그렇습니다. 백남준의 경우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자기 집에서 사업을 하니까 굿하는 그 장면에서 영감을 계속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 이승과 저승을 소통하는 그 신나는 그 굿판,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비디오 아트로 하는 거잖아요. 청경자의 경우도 어린 시절에 뒷동산에 뛰어놀고 꽃으로 따먹고 장난하고 그런 기억에서 그 꽃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중섭의 경우도 어린 시절에 집이 과수원했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과일을 따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동경하고 그걸 미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그림이 그런 게 나오죠. 가족도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미의식이 있을 때 어떤 그 현실의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예술가는 아니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뭐냐는 거죠.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삶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 어렸을 때 그 게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밖에 일하고 들어오면은 자기 자식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자기 오는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고 있는 거를 자기는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기억들. 놀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시간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한다는 거. 그때 우리의 의식이 충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남아있는 미의식이 뭔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자꾸 안들쳐 보는 것이, 어렸을 때 사진을 다 꺼내놓고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가장 나한테 즐거웠던 사건이 뭐였나를 한번 노트에다가 그걸 기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분을 한번 바꿔보라고요. 반드시 어떤 그런 상태의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 체험된 그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는 트라우마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의식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이 트라우마는 저절로 이게 막 작동이 되는데, 미의식은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잃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은 이 삶이 너무 불쾌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파수 영향을 받다 보면은, 그쪽 주파수하고는 그 방송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행복이 있다면은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건 몇 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 방송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그쪽에 방송을 틀어놓고 이 기분을 확 끌어올리며 가지고 충전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창조적인 양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충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충전. 이 어디다 꽂아가지고 충전할 것인가. 그 충전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유소처럼. 그래서 몇 개의 주유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주인공이 왜 이런 게임을 꾸려들였느냐, 참여하게 했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느냐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다. 자네도 제 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게임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게임을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럼 결정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뒷번호부터 했는데 100대 100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반대를 눌렀어요. 찬성을 누를 줄 알았는데 이 반대를 눌러가지고 결국 그 게임이 무산돼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이게 사회가 오히려 더 지옥 같고 해가지고 다시 다 돌아와요. 다시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그거를 미리 아는 거죠. 니들이 사회보다도 여기가 더 차라리 낫다는 거를 미리 이제 알았기 때문에 게임의 흥미를 위해서 참가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다시 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예술을 하라고 강요한 사람 있어요? 예술가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이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이 작업만큼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작품을 할 때 완전하게 그 몰입이 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놀이를 잊지 못하듯이 작업할 때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쾌감은 아무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만족감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런 쾌감이 있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배신을 많이 하고. 근데 이 예술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런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술에서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다면은 사람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이게 예술이.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어도 이 예술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라고요. 물론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술만큼 우리를 몰입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작업이 재미가 없다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몰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몰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상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 방법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술은 게임처럼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술 작품이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려면은요 1차적으로 내가 지금 작업이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이거를 보면 돼요. 재미없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고 재미있으면은 그냥 하면 돼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잘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장면은 1차 게임 마치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그 슈퍼에서 그 주인공하고 이 할아버지가 만나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여기가 더 지옥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뭐 게임장도 완전히 그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게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니까 그야말로 그 아수라장인데 우리 사회는 거기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게임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조리하고 이 타락한 사회에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술가는 그러한 부조리하고 사악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 낭만적 이상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적당히 타협해서 공무원처럼
안정되게 생활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술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 인간이 돼가지고 갖은 술수를 써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던져주는 뭐 떡밥 같은 걸 좀 받아 먹으면서 생존을 하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치적 인간하고 이제 노예적 인간,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인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궁극적인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예술가들은 그런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꿈과 낭만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 미의식을 위해서 어떤 배고픔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안정을 걷어찰 수 있는 그런 인간. 이 드라마의 명대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여기가 더 지옥이야. 그래도 그림 할 때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좀 힘들어도. 뭔가 내가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을 경제적 안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지 않는 거죠. 권태가 오지 결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좋은 집과 충분한 돈은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해요. 왜? 권태로 빠지니까. 이 권태는 헤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노후 준비를 한다고 이 돈 버는 일에 전념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나이 들어서 살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막상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권태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때가 이제 진짜 위기거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갑부 자식들이 마약을 하고 그 일시적인 그 쾌락을 느끼려고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대리만족을 하고 그러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질문이나 자기 나름대로 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안 세운 상태에서 그냥 인생이 다 지나가고, 창조적인 거 하려면은 미리 좀 뭔가를 해놨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시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뭐라도 창조적인 일을 하나를 취미로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뭐 제가 해놓은 뭐 노후 준비는 머릿속에 써야 될 책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시간만 나면 이제 하는데, 아무튼 요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고 있지만, 아무튼 시간만 주어지면 할 게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노후 준비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자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프론트맨이죠. 이 프론트맨은 아까 그 게임을 주최한 그 노인이 호스트고, 호스트 밑에 이제 VIP들이 있고요. 이 프론트맨은 게임을 운영하고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프론트맨이 어떤 역할이 있어요. 요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을 좀 보면은, 그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장기들을 빼내가지고 뭐 장사를 하고 뭐 그런 짓을 하니까 이제 이 프론트맨이 훈계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지.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인간들이 왜 게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게임을 즐기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 어떤 돈이 나오고 뭐 또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닌데, 인간은 왜 게임을 즐거워하는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 좀 필요하죠. 인간은 왜 게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평등이라고 봤어요. 평등. 여기서 말하는 이 게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은 이 바깥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층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그 방식은 평등한 조건에서라기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신분, 혈통, 인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능력자가 성공한다기보다도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하고 또 뭐 빽이 좀 있고, 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 앞에 아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편법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편법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자를 썼다가는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부리기 쉬운 사람을 쓰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 구조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능력자들은 언제나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뒷다리를 붙잡히고 항상 공격을 받는, 모함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예술의 룰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찾았던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능력이 없는데 어떤 지위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으로 자기를 보면은 자기는 부합하지 않는데 자기의 무능과 비예술성, 이런 것들이 들춰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평론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룰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 룰이 있어야 공평하거든요. 룰 앞에서 우리가 공평할 수 있는 건데, 게임은 그래도 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게임에서는. 우리 사회는 능력자들이 공격을 받지만 스포츠 게임에서 실력자들은 영웅 대접 받잖아요. 물론 거기도 약간의 비리가 있지만 그래도 능력이 없이 뭐 인맥으로 어떻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만약에 이 스포츠 게임에서 그렇게 비리가 들통이 나면은 그게 존속될 수 없어요. 옛날에 프로레슬링 아시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프로레슬링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거든요. 기밀에 프로레슬링이 열리는 날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TV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TV를 보고, 애들은 뭐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논두렁에 있는 안테나를 막 가서 흔들고 막 이런,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여가지고 그 김일이 박치기 하는 그 프로레슬링을 관람했거든요. 근데 요즘 프로레슬링 봅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아마추어 레슬링만 있는 거지 프로레슬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그 이 프로레슬링이 짜고 치는 쇼라는 것을 누가 폭로를 해버렸죠. 역도산인가 뭐 그 내부에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그렇게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공격하고 당하는 것들이 다 짜고 했다는 얘기냐 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능력이 있는 자가 승리를 할 때 그 평가를 받을 때 이게 재미가 있는 것이지 짜고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그게 돈을 위한 거잖아요. 돈을 위한. 예술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술도 그 룰이 있을 때, 물론 그 룰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룰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목적으로 평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걸작의 조건이나 대가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작가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뭐 저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그런 능력자가 대접받는 사회를 우리가 동경하듯이 예술을 통해서도 그런 훌륭한 작가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생에서도 훌륭한 인간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꼼수 부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면은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하겠냐고요. 사회적 꼼수를 배워가지고 아부하는 기술을 배우고 어떤 정치적인 기법을 배워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누가 제대로 살라고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일단 이 룰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룰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술의 룰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예술은 존재 이유가 없다. 프로레슬링처럼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그 룰이 없어요. 룰이 없이 그냥 프로 작가들, 아주 그 앞서가는 프로 작가들만 그 룰을 이해하고 있고요. 한 80% 정도는 룰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 룰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이 예술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려면은 그 게임의 룰을 가르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아니, 축구를 가르치려면 축구의 룰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지. 어떻게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술의 룰을 안 가르치고 예술을 하게 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예술 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축구의 룰을 먼저 가르쳐라.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예술의 룰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개판이겠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건희 컬렉션이 아주 그 인기더라고요. 뭐 그 보러 가려고 뭐 며칠 대기하고 뭐 그러던데, 사실 뭐 그 작품 처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삼성 있어서 잘 알잖아요. 옛날부터 다 뭐 전시했던 것들인데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은 그 이슈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 예술의 그 룰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 작품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들이 어떤 룰에 의해서 살아남았는가, 어떤 작가가 뒤끝이 좋고 어떤 작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가. 능력이 평가가 되어야잖아요. 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 작품을 평가한 것이고, 내 나름대로의 그 룰을 저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룰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정립한 그 룰을 제공을 한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시대성을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정체성을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조형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비율의 문제는 있어도 그 세 가지 조건의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라도 이렇게 던져놔야 그걸 가지고 뭐 논의를 하면서 그 룰을 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정비. 아니, 저의 의견에 뭐 반대한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 나는 룰이 이러해야 된다. 나는 내가 보는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은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요. 그 얼마든지 건전하게 그런 토론하면서 그 룰을 정비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평론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건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 여기서 이 평등성, 이 평등이라는 것은 균등한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꼼수 부리는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이상사회라는 거죠. 지금 이 프론트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보다도 지금 지옥 같은 이 게임장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낫다. 낫지 않느냐. 지금 사회는 말만 평등이라는 말만 걸고 실제는 아주 이게 교묘하게 이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예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이 게임이라는 거는요, 룰이 있어요. 그리고 룰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칙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될 능력을 극대화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능력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룰로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게임이다 그러면은 발에 사용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손의 사용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뭐 배구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되겠죠. 뭔가 그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 룰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부분을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럼 예술은 뭐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술은 창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창조적인 영역을 그걸 반칙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다. 모든 게임은 목표를 알아야 돼요. 목표가 뭔지. 축구의 목표는 조그마한 가죽공을 저 상대편 그 사각 골대 안에 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비를 뚫고 거기에다가 공을 쳐 넣는 것이 이것이 목표라고요. 그럼 예술의 목표는 뭐냐 했을 때 예술은 창조성을 위해서 비창조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는 그런 창조성이 안 되면은 바로 아웃인 거예요, 아웃. 근데 창조하지 않은 작품들이 지금 아웃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에서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표절로 확인되는 순간 그거는 범죄로 간주되는 거예요. 바로 아웃인 거예요. 바로 아웃. 그 작품이 질이 좋고 나쁘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름답냐 추하냐 아름답냐 그렇지 못하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표절하는 작품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자꾸 시비를 걸고 추한 것들을 아웃이라고 자꾸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 좋은 예술가들이 이제 거기에 그 판정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술의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술은 아무리 좋아도 표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표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표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 이 표절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함을 피하려고 할 때 잘못 가게 된다는 거죠. 뭐 아름다운 것이 좋은 작품이면은 뭐 아름다운 작품들 다 모방하면은 다 그러면 다 대가가 되게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이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표절을 피할 수 있나? 그러면은 작품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작품들을 많이 알 때 피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모르고서 어떻게 피하냐고요. 내가 이렇게 처음 만드는 것처럼 아무 영향 없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요. 이미 만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확실하게 피하려면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것과 전략적으로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가지고 차별화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붕어꽃이 피었습니다. 저 술래가 이렇게 고개를 싹 들여가지고 발견되면 바로 총살이잖아요.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누구 거 닮았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도 그동안에 나왔던 서바이벌 게임하고 계속 연결지면서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BTS가 신곡 발표해도요. 또 그거 가지고 비슷한 곡을 다 찾아가 갔다 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다 비교합니다. 그거. 나는 안 보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오히려 보고 전략적으로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이게 확보가 되는 것이지 안 보고 한다고 이게 차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고 보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와 있구나. 여기서 차별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 있구나.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것이 이제 창작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다른 작가의 양식하고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주제 사이에 어떤 그 갭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창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바로 표현해버려요,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어떤 사조고 이미 나온 작가들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그걸 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그려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전세인지 내 집에서 사는지도 몰라요. 자,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제 그 공유라는 배우가 잠깐 나와요. 처음하고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데 이 공유의 역할은 영업책이에요. 영업책. 그러니까 그 게임할 사람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로 이제 포섭을 하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주인공인 성기훈이라는 그 주인공한테 이제 이정재 씨죠. 접근을 해요. 그 당시 그 이정재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백발의 노모한테 빌붙어 가지고 이제 살고 있죠.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이혼한 부인이 이제 데리고 살고 있고 회사에서 이제 잘린 뒤 이후에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엄마한테 빌붙어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죠. 그래도 엄마 돈을 또 훔쳐다가 또 뭐 도박을 하고 처음에는 좀 따죠. 456만 원인가를 따는데 근데 이제 그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가 전부 이제 돈을 소매치기 당하고 결국 그 화장실에 끌려가지고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유를 만나게 되는데 공유가 제안을 하죠. 자기하고 이제 뭐 게임 하나 하실래요? 하면서 딱지를 빨간색, 파란색 두 개를 들고 와가지고 딱지치기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이길 때마다 이제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돈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딱지 게임을 하는데 계속 져요. 주인공이 계속 딱지 고수한테 계속 지니까 1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면은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뺨싸대기를 때리는 거죠. 한 번 이길 때마다 이 뺨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정신없이 이제 뺨을 맞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이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뺨을 때리려고 하니까 손목을 잡으면서 10만 원을 딱 주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돈으로 이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운다는 건데,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술에서도 이런 그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술은 창조성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는 그런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죠. 근데 남한테 보여는 줘야 되겠고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할 때 그때 이제 몸으로 때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뭐 시간을 많이 공을 들여서 하면은 그게 좀 커버가 되거든요. 그죠? 부족한 아이디어가 좀 커버가 돼서 좀 덜 미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술을 하면은 몸이 축나고 몸이 상하게 되죠. 물론 뭐 아이디어도 좋고 열심히 그 노력한 흔적이 들어간 작품도 있죠. 뭐 둘 다 되면 더 좋겠지만 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죠. 사실 그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은요, 이 조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어설픈 데가 많고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래도 그게 인정을 받는 경우는 그 어떤 새로운 부분, 새롭게 그 던지는 부분이 어떤 새로운 땅을 열어가지고 많은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질적인 부분에서 허술함이 있고 완성도가 부족해도 어떤 그 예술의 궁극적인 그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백남준이나 뭐 이우환 같은 경우 뭐 그런 작가들을 석고선생 잘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뭐 작품입니까? 그 그림도 아니죠. 그거는 백남준의 드로잉 같은 거 보면은요 그냥 신문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낙서 몇 번 한 게 이 전부거든요. 그런 걸 뭐 완성도로 보면은 그건 작품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작가들의 그게 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새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기존의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비디오 아트라는 어떤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룰을 제안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잘하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그 창의적인 제안이죠. 그 제안은. 보통 이제 그런 하나의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은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이제 그 숙련된,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그 게임을 숙련되게 잘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에 의해 가지고 그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후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룹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간은 이제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의 혜택을 봐가지고 그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데, 근데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요, 이제 뭐 웬만큼 잘해서는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게임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또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만든 게임을 계속 해야 될 때, 이때 승부를 걸 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때 몸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이때. 예? 머리가 안 되면 이제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물론 뭐 몸으로 때울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창의성의 부분, 창조성의 부분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끌어낼 때는, 그때는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그 대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건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술의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예술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예술의 근원적인 목적과 현재의 양식과의 그 갭을 계속 사유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철학적인 어떤 사유고 인문학적인 부분이고, 그런 게 될 때 이 좋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소들만 가지고 이 장인이 되겠다고 덤벼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작가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억울해하고, 내가 이 그림 그릴 시간 넣으면 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몸빵은 되지만 새롭게 길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는 몸빵이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틀에 박힌 거를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는지. 그러니까 자꾸 조수 쓰고 여러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사학가가 돼가지고 주문만 받고 재미없죠. 그러면 예술이 재미없어져요. 돈 버는 재미 있을지 몰라도 예술로서 느끼는 재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위기죠. 예술가로서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것을 경계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작업은 작업실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몸빵의 수고를 덜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과 실기의 비중을 저는 5대5로 봅니다. 5대5. 그래서 그것이 왼발 오른발이 돼서 이 워킹이 될 때 이론과 실천이 하나의 축으로 다른 축이 나갈 때 이론을 축으로 실기가 나오고 실천을 축으로 이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작가의 길이 되는 것이지 실기만 가지고 몸빵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가지런히가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이 막힌 사람들은 다시 이제 예술이란 뭔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현재의 예술의 문제는 뭔가 그 갭을 자꾸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작업 안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 노트를 쓰면서. 자, 달고나 게임이 요즘 뭐 세계적으로 인기던데, 저 달고나 게임을 잘하려면은 아주 그 정교하게 선을 잘 따라서 띄어내야 됩니다. 저게 설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콤해요. 그래서 뭐 맛있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아주 인내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띄어내야 되는 건데 예술이 추구하는 것도 어떤 뭐 달콤한 그런 뭐 쾌감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부합된 정확한 양식을 만드는 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정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거를 성취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줄다리기 게임이죠. 줄다리기. 여기서 이제 10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줄다리기 게임하고 있는데 그럼 예술은 무엇과 게임을 하는 거냐? 예술도 일종의 게임이라면은 예술의 게임 대상은 굳어진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창조성이기 때문에 굳어져가는 그 힘과 대항을 해가지고 어떤 창조적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 반칙이라는 것은 굳어진 관습대로 하는 게 반칙이죠. 그런 관습들과 투쟁을 통해서 창조적 자유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그 예술의 줄다리기 게임인 거죠. 자, 이 장면은 이 주최 측에서 그 참가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이제 방조해가지고 생긴 스페셜 게임이에요. 스페셜 게임인데, 처음에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눠줄 때 정해진 그 양을 가져왔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그걸 2번 타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받아먹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주인공이 막 사람이 죽었다고 막 소리치죠. 근데 그 진행 요원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 하나 죽으니까 그 죽은 사람에 따른 그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죽으면 1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55명이 죽으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 참가자들이
아,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격투가 벌어지고, 서로 이제 그 죽이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살벌한 게임이 진행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편을 갈라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잔인한 게임이 되니까 저 할아버지가 게임 주최자거든요. 침대 제일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외치니까 프론트맨이 종료를 지시하면서 이제 게임이 중단되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이 게임의 본령을 잃어버리고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오직 돈을 위해서 이제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술도 이 자본의 노예가 되면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예술은 죽게 되는 거죠. 예술이 사변하는 것은 예술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릴 때, 돈을 위한 예술이 될 때, 순수한 어떤 창조성을 위한 어떤 재미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목적으로 전락할 때 예술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술은 사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이 자본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자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술가한테 콜렉터라는 것은 한겨울에 난로와 같은 것이고 너무 가까이 하면 불에 타 죽는 것이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난로와 일체가 된다든지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중간을 지키면서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중에 하나가 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 있죠. 이 게임은 랜덤하게 배치된 그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가 두 칸으로 이루어진 18줄의 다리를 16분 안에 건너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강화 유리는 두 사람이 올라가도 끄덕없어요. 근데 일반 유리를 밟으면은 그냥 바로 깨지면서 밑으로 추락해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이 유리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이 운동체격이 좋지 않으면은 그 유리를 밟으면은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어디를 밟느냐. 이게 아주 그 중요한데 그 알 수가 없죠.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저기서. 이 대목에서는 아주 그 운도 필요하고 직관, 무용과 직관이 필요한 거죠. 예술에 있어서도요. 이게 합리적 이성 또는 뭐 그동안 해왔던 관습 이런 걸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이성과 관습의 세계를 건너가지고 우연과 직관의 세계에 도달해야 된다.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없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연성 또 직관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술에 생기가 있어요. 이성으로 다를 것 같으면 그게 과학이죠. 예술입니까? 과학은 그걸로 되지만 예술은 과학으로 안 되는, 이성으로 안 되는 그 무엇,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어떤 힘,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작품을 하면서도 계속 그분이 오시기를 동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이성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저질러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작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아는 거대로, 내가 습관대로 그림을 그리면은 항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임하기를 항상 기대하면서 계속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우연과 직관이 작업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오는 쾌감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게 탁 나왔는데 그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아. 어? 그 맛 때문에 예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뭐 습관대로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어? 내 능력 너머에 그 무엇을 끌어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예술은 이런 징검다리 건너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죠. 이제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머리, 여기에서 공격자가 나와서, 여기를 건너고, 여기를 건너면 이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여기 나왔을 때는 짝다리로 다니다가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양발을 딛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수비자들을 밀쳐내고, 다시 자기가 출발한 그 지점으로 다리를 딱 짚으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 여기서 원과 삼각형과 네모는 이 천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원은 하늘이고 삼각형은 인간이고 네모는 땅이다라는 거죠. 땅.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온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을 되기 위해서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야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땅의 물질성과 투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신적인 자유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이. 이 하늘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정신이거든요. 자유로운 정신이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서 이 물질과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경직된 물질이 내 자유로운 정신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격렬한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몸싸움의 결과로서. 예술은 그냥 자기의 환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경직된 지옥 같은 이런 현실과 몸을 부딪히면서 그걸 투쟁을 통해서 투쟁의 흔적이 예술인 것이지. 그래서 이 오징어 싸움 하다가는 옷 다 찢어져요. 잡아 당기고 막 밀치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그래서 별로 안 해요. 오징어 게임은 주로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해요. 격렬하기 때문에 옷 다 찢어진다고요. 이거 하다가. 그게 예술인 거예요. 그게 그 싸움. 그냥 신비함, 찬상 이런 걸 그리고 이런 것이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지 방법은 철저하게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암행어사가 된다는 것은 예술가의 그 능력을 익혀가지고 예술을 배운 뒤에 그 현실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투쟁의 흔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 다시 이 원에 딱 도달했을 때는 옷이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뭐 그런 악존고투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그러지. 그렇지 않고 원래 있는 거와 그게 다르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거와 원래 있는 거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 뭐로 인간으로 태어나겠냐고요. 인간은 투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투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회에서 이제 번외 게임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고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죠. 근데 이분이 이 상금을 전혀 안 쓰고 페인처럼 지내다가 깐부로부터 오징어 게임 명함을 받고 이제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구슬 게임 할 때 죽은 줄 알았던 그 일본 참가자, 이 할아버지가 일본이거든요. 일본 참가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최자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거죠. 죽기 직전인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한 내용이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이제 그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 주인공한테 마지막 게임을 또 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오일남이에요. 오일남.
오징어 게임의 그 옷이잖아요. 일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남자였거든요. 1번. 일남.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첫 번째 남자고, 항상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1등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일남이라고 졌는데, 죽으면서까지 또 게임을 또 신청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랑. 무슨 게임이냐면은, 이제 저 길거리에 노숙자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노숙자가 자정까지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정재 씨가 승리를 하고, 아무도 안 구해주면은 자기가 이기는 걸로 하자. 모든 걸 걸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게 돼요. 이분이 죽으면서 그 주인공한테 한 얘기가 있죠.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말이 참 그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멘트인데, 이 주인공은 끝까지 사람을 믿죠. 휴머니즘이 있는 거죠. 그 본성에 대한 어떤 휴머니즘이 남아 있으니까 주인공인 거죠. 그죠? 그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 이기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노숙자를 발견해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호스트가 이 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신고를 한 건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결국에는 살려내가지고 이정재 씨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와 동시에 이 게임을 주선한 오일남이라는 호스트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드라마의 주인공들, 역사적인 영웅들을 보면은요, 다 그 휴머니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공자들의 어떤 핍박을 당해내면서, 기득권층의 핍박을 당해내면서 끝까지 그 순수한 그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술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작품의 메시지는 거기서 있고, 그게 영웅적 인간이고, 그게 하나의 그 모델인 거죠, 모델. 저는 그런 모델을 미학적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적당히 세상 거 타협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탈북자였었죠. 그 새벽이라는, 그 나중에 3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새벽이라는 여성인데, 그분은 이제 탈북할 때 데려왔던 그 동생을 보육원에 맡기고 와가지고 그 동생을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게임에 참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 그 자기 동생을 좀 부탁한다고 그 말을 남기는데, 이제 상금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 한 마지막 파트너, 이 박희수 씨, 이 상우라는 그 박희수 씨죠, 배우. 그 사람 어머니한테 주면서 이제 그 보육원에 있는 남동생을 맡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자기의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딸이 외국에 가 있어요. 그 이혼한 그 엄마가 외국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외국으로 딸을 만나러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공유를 또 처음에 만났던 공유를 또 마주치게 돼요. 딱지 치고 있는 공유를 마주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함과 연락처를 얻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프론트맨과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론트맨이 이병헌 씨죠. 이병헌 배우. 이병헌 씨가 이제 우승자인 거를 알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론트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경마절의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경마장의 말이야. 그러니까 기훈이라는 주인공이 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야. 이게 이제 그 메인 메시지죠. 이 드라마의 메인 메시지인데,
여기서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배 당하는 자죠. 그 경마장에서는 말을 부리는 자가 있고, 말은 지배를 당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계적으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노예들이죠, 노예들. 자, 이 감독이 왜 지금 이런 멘트를 넣냐면요.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극소수의 그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이 만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숨어 가지고 이런 말을 부리듯이 조작하고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말이 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주인공이 나중에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를 저렇게 붉게 염색을 해버렸네, 붉게. 저 붉은색의 의미는 색깔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의상을 보면은 저 관리자들은, 게임의 관리자들은 이 붉은색을 입었고, 게임 참여자들은 녹색 옷을 입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딱지에서도 붉은색이 이제 공유가 치고, 파란색은 주인공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말하는 붉은색의 상징적 의미는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주체적 인간을 상징한다고 봐요. 주체적 인간. 그동안 말처럼 노예적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체적 인간으로 되겠다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론트 말을 안 듣고 비행기 타러 가다가 확 돌아서서 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인 것은 주체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말처럼 불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유한 특권이고, 이게 윤리다라는 거죠. 그 예술적 인간은 수동적이고 관습적으로 살지 않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을 한다. 자, 마지막에 이런 그 VIP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VIP들은 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의 호스트, 아까 그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사실상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갑부들이고, 이 게임의 후원자이면서 이 금색 그 동물 가면을 쓰고 이 호화로운 방에서 이 게임을 관람하면서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관람하면서 경마처럼 그 참가자들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베팅을 하면서 돈을 걸고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노예가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감독은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상류 부르주아 일부 계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이에요. 어떤 정치에는 뭐 이런 게 없습니까? 뭐 국민들한테 자꾸 뭘 미끼를 주면서 자꾸 노예를 만들잖아요. 뭐 대학은 안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을 자꾸 눈멀게 해가지고 자꾸 수업료를 뜯어내고, 이 모든 분야가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경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모든 분야가 정치적 인간과 노예적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다고요. 주제가 똑같아요, 이 드라마랑. 노예적 인간들이 자꾸 너무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어떤 백을 얻어가지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통에 그걸 이용하는 이 정치적인 권력이 인간들을 말처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저는 미학적 인간으로 말했던 겁니다. 자, 결론이 나왔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무언가,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술가가 지녀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작가 연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